다시 1870년대 상황으로 돌아와서 태평, 청국, 북경 함락 등 나라가 거의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양모운동 등 쇄신을 통해 청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데, 이때부터 청나라는 황제를 구심점으로 돌아갔던 기존 중화의 세계관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청나라가 이런 문제의식에 눈을 뜨게끔 강하게 자극한 나라가 옆나라 일본입니다. 1872년 일본은 류큐 왕국을 한낱 번으로 격화시키는데, 이에 맞서 1876년 류큐의 마지막 우슈 가나시였던 쇼타이 임금이 청나라에 밀서를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밀서를 받아본 청나라는 조공체제의 붕괴를 실감하며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공체제의 붕괴는 곧 그나마 관성적으로 남아있던 황제의 권위가 박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막고자 선두에 나선 인물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용장입니다. 1877년부터 시작하여 이용장은 류큐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회담을 갖지만, 청나라가 내세우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중화의 상식은 이제 패밀리 오브 네이션의 세계 확장 속에서 논리력이 떨어지고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 속 상식 싸움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의 관계나 마찬가지였고, 당시 몇 차례 이루어졌던 양측의 회담은 그냥 계속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래도 양쪽 모두 전쟁보다는 외교로 타협하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분할론입니다. 미야코지마 제도와 아이야마 제도는 청나라 측이 갖고 나머지는 일본이 갖는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때 양국이 가졌던 회담 내용 중에 이 영상 주제와 관련하여 종래 중국의 조공 책봉이 이루어졌던 속국의 허구성을 논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1882년 3월에 이용장과 텐진 영사였던 타케조의 시니치로 이루어진 회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할론을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섬을 중국에 귀속시킨다면 중국은 류왕을 책봉하여 중국의 체면을 보존하고, 그때 저희 나라는 균첨의 약을 얻음으로써 체면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이용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쪽 두 개의 섬에 류왕을 봉하는 것은 실로 자립자존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또한 중국은 류큐의 사직을 존속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류큐왕의 종묘사직 한결같이 모두 슈리 도성에 있는데, 이걸 등한시한다면 류큐왕은 필히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중국이 체면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류큐의 옛 모습을 되찾는다는 허명만을 얻고 귀국이 균첨의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공평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타케조의 시니치로는 중국의 속국이 갖는 허구성을 강조합니다. 중국의 류큐의 옛 모습을 되찾는 것을 허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 좀 하겠습니다. 종전부터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허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허구성을 강조합니다. 대저 류큐가 중국에 조공 바치는 것이 허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회담과 관련된 기록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 문서에도 중국이 말하는 속국의 허구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류큐에는 중국에서 파견한 주재관이 없고, 중국의 류큐인들에게 징세를 하지도 않고, 류큐인들이 중국에게 고정적인 공무를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전시 상황에 있어 류큐에게 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으며 그 본인들도 류큐를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류큐를 국내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류큐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그 답례로 중국도 선물을 줍니다. 한편 류큐 왕을 책봉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 인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신의에 대한 보답이며 그들의 국가성과 그들 통치자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화 세계관 속의 옛 중국인들이 말했던 속국은 오늘날 네이션들의 세계 어법으로는 그냥 친중 국가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1870년대 청나라와 일본의 류큐에 관한 의견 충돌은 두 개의 세계관과 두 개의 상식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에서부터 문제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엔 이 문제는 본인들의 상식을 관철시킬 힘 싸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역사가 보여주듯 류큐 왕국은 일본에게 편입된 채 소멸됩니다. 중화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이용장의 싸움은 안남에서도 일어납니다. 1883년 프랑스가 응우엔 왕조의 베트남을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후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청나라를 자극합니다. 당시 불만을 제기하는 청나라에 대하여 프랑스가 보인 반응도 앞서 허명 논리를 내세웠던 일본과 비슷합니다. 이제까지 응우엔 왕조와 체결한 조약들이 몇 개인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는 게 프랑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응우엔 왕조의 창업 군주인 지아롱 황제는 왕조의 설립 이전부터 프랑스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선교사 삐녀드 베엔을 사절로 보내 프랑스 루이 16세와 조약을 맺어 원군 지원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국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아무런 존재감도 없다가 갑자기 안남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청나라의 행동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양쪽은 바로 전쟁을 벌이지는 않고 처음에는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청나라 측은 류큐 때와 마찬가지로 이용장이 나섰고 그 해결 방안도 류큐 때와 똑같이 분할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잘 모르겠으나 청나라와 통킹 지역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중립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의어로 조공지역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프랑스도 일본처럼 중국 황제의 체면을 배려해서 황제의 권위를 위한 체면 치레용 지역을 양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역시 외교가 아닌 전쟁으로 이어졌고 응우엔 왕조는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합니다. 류큐와 응우엔 왕조의 역사에서 봤듯 본격적으로 두 개의 세관이 충돌하는 난장판은 조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는 그냥 투명 인간처럼 가만히 있던 청나라가 1882년 조민수호 통상조약 체결 때 와서는 네이션의 세관과 강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잠깐 신미양요 이후로 전개된 미국의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신미양요 이후로도 미국은 조선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습니다. 1878년 4월 미 상원에서는 일본이 조선과의 조약 체결에 성공한 것에 자극을 받고 자기들도 조선과 조약 체결을 진행하기 위해 합동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 공무 수행에 임명된 인물이 슈펠트입니다. 슈펠트는 남북전쟁 때 해군 지휘관으로 활약하였고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1867년 제너럴 샤머너 진상조사를 위해 조선을 방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선과의 접촉을 경험했던 몇 안 되는 미국인이었습니다. 1878년부터 다시 시작된 조선과의 접촉 시도는 일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의안 채택 당시부터 조약 체결에 성공한 일본을 매개로 조선에 접근하는 것을 큰 테두리로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0년 5월 4일 슈펠트는 일본의 도움으로 몸소 부산에 가서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조선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한 접근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때 슈펠트는 일본이 조선과의 상업을 독점하려고 일부러 수작 부리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슈펠트는 조선과의 국교 수립에 절실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슈펠트는 앞서 소개했던 이 말처럼 미국의 태평양 내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신념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념은 집념이 되어 어떻게든 조선과의 통상 수교를 성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슈펠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 조선은 필연적으로 미국과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에게 미국과의 조약 체결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위험성에 대한 방위의 문제로서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은 어떤 식으로든지 차이나 러시아, 재팬 사이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슈펠트 말고도 소위 저 구한말식이 다른 유럽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쓴 글들을 보면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냥 당연하듯이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만약 코리아에 죄가 있다면 그건 지정학적인 위치이다라는 말입니다. 부정하기엔 너무 현실이라 이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슈펠트의 말은 반세기는커녕 20년도 안 돼서 현실화됩니다. 한편 슈펠트가 일본에 발이 묶이며 조선과의 교섭 진행이 막혀있을 때 청나라가 접근합니다. 나가사키에 있던 청나라 영사가 슈펠트의 행적을 이용장에게 보고하였고 이용장이 슈펠트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청나라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1880년 5월 이후부터 조선과의 국교 수립을 위한 슈펠트의 활동 무대는 청나라로 옮겨갑니다. 이용장은 슈펠트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조선과의 국교 수립을 도와주는 대신 그 반대 급부로서 자신의 권력 기반이기도 한 청나라 해군 육성에 있어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실 이용장은 이미 1879년 조선의 영의정 이유원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선 정계에 조금씩 입김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설득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용장은 편지를 통해 현재 국제 상황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며 조선 사회를 설득하고 충고해줍니다. 이 편지에서도 변질되기 이전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데 이용장은 당시 조선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귀국은 정사와 법령을 모두 자체로 주관하고 있으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간섭하겠습니까? 주제 넘는 줄 알면서도 귀국을 위한 대책을 대신 생각하여 진정으로 솔직히 제기하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수사나 상징적인 예식을 걷어내면 현실적으로 그냥 외국이었던 조선의 국정 운영에 관하여 이용장의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881년에는 이유원과 이용장이 주고받은 편지에 관하여 상소가 올라오기도 하였는데 이 글에서도 이용장은 이유원이 다른 나라와 내통하는 대상이자
국시를 문란시키는 대상과 같은 범주에 묶여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장이 어떤 실질적인 권력 체계나 행정 체계 속에서 조선에 대하여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었습니다. 과거 1801년 조선 정부는 천주교가 국가 위협이 된다는 판단하에 신유 박해를 일으켰는데, 그때 청나라인 신부 주문모를 그냥 자의적으로 죽인 사건도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다시 조미수어 통상조의 역사로 돌아와서 1882년 3월경 슈펠트가 국무부에 보낸 이 글을 보면 사실상 이용장에게 조선과 미국 간 조약 체결에 관한 실무가 맡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원이 이용장에게 보낸 회답 편지에 나오는 이 표현처럼 안타깝지만 당시 조선 사회는 국제 시류를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귀머거리 장님이나 마찬가지였고,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있어 실무를 청나라에게 맡기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조선이 완전히 배제된 채 이뤄진 것은 아니고, 이 말처럼 모든 단계에 있어 텐진에 있는 조선 사절과 서로 상의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전개되는 조약문을 작성하는 과정과 조선에서 조약이 체결되는 역사를 보면 조선과 미국의 국교 수립의 현장은 중화의 세계관과 네이션의 세계관 간 첨예한 싸움의 현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장은 조약문에 조선이 속국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계속 집착을 보이는데, 중화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프로파간다로서 사용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조선과 단둘이 체결한 장정들에 속국 조항을 집어넣는데, 프랑스와 청나라의 전쟁 이후 청나라는 안남에 대한 중국의 위망 체면 좀 지켜달라고 프랑스를 계속 설득할 때 속국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조선과의 장정들을 근거 자료로 써먹기도 합니다. 이용장의 속국 조항 삽입 요구에 맞서 슈펠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패밀리 오브 네이션의 세계에서 속국 조항은 그저 질서를 교란시키는 비상식이었을 뿐입니다. 속국이지만 내정과 외정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었고, 저 말처럼 속국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조약을 조선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다면 미국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와 같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용장이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던 중화의 상식들은 패밀리 오브 네이션의 세계에서는 그냥 생태계 교란종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슈펠트는 속국 조항과 관련하여 그래도 본국과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슈펠트는 여기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슈펠트와 미국 정부 간의 시각차가 느껴지는데, 이 이면에는 당시 아서 정권과 거리가 있었던 슈펠트의 정치적 입지 문제도 섞여 있는 듯한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청나라의 속국 조항 거절에 있어 슈펠트 개인의 신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문은 이후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속국 조항을 거절한 슈펠트의 공적은 충분히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슈펠트는 이용장에게 속국조항 집착을 안 버리면 그냥 모든 걸 백지화시키겠다고 말할 정도로 속국조항에 관하여는 일말의 타협도 없었지만, 그래도 보기에 따라서는 종속성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청나라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조약 체결 현장에 청나라 관리들이 따라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1882년 5월 10일 슈펠트가 도착하고, 그리고 5월 22일 조미 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선 측에서는 과거 광화도 조약 체결의 조선 대표로 서명하기도 했던 신원이 또 한 번 나서서 슈펠트와 함께 조미 조약을 체결합니다. 신원 신도비에도 당시 역사가 간략하게 써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미 조약이 체결되고 슈펠트가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이 시기 역사의 제일 압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되는 역사를 볼 때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행위였다고 봅니다. 조약 체결에 성공한 이후 슈펠트는 조약 체결을 축하하는 의미이자 조선 임금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타고온 군함 스와타를 통해 예포 21발을 발사합니다. 21발의 예포는 그 나라 국가 원수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만약에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국빈 방문을 했다가 19발의 예포만 받고 오면 이건 굉장한 모욕이 되는 것이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당시 슈펠트가 21발의 예포를 발사한 것은 들러부터 따라다니는 정회창과 마건충을 비롯한 청나라 인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으며, 동시에 조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21발의 예포는 중화의 세계관 속에서 정치적 쇼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존중해주지 않겠다는 슈펠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미국, 조선, 청나라는 각자 고유의 네이션으로서 서로 대등하다고 여기고 있는 미국의 의사를 함축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이용장을 필두로 청나라는 중화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탈바꿈합니다. 과거 류큐 문제와 관련하여 스워드가 예상했던 이 말처럼 청나라는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교적 공세의 주 무대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만주 땅과 가까운 곳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중화의 세계에 있어 조선은 1등국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친중 국가들이 밑에서부터 다 잘려나가 현실적으로 이제 조선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치로서 예부를 통해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외교 관계가 이제 종식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이 빨리 눈치를 채야 했지만 이제는 세계관과 상식이 크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경험해보지 못한 청나라 내정 간섭은 점점 심해집니다. 1882년 이후로 조선과 단둘이 체결한 장정들을 보면 전부 속국 조항이 들어가 있고 삼국 천조라고 부르라고 대놓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청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해 이 장정들은 청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정들은 소멸되어가는 중화의 세계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낸 당시 국제사회에 대한 청나라의 프로파간다였습니다. 대청 고려 속국기도 당시 청나라가 만들어낸 프로파간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저 고려라는 말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시각이 강하게 들어간 프로파간다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자기 나라를 지칭할 때 해동, 동국 등 별칭을 사용해도 고려라고 하진 않습니다. 조민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인 1882년 8월 고종은 전국의 척하비를 모두 뽑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때 당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천하에 홀로 존귀하다는 중화도 오히려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고 척양이 엄격하던 일본도 결국 수호를 맺고 통상을 하고 있으니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 시동을 건 그 시기 조선 역시 패밀리 오브 네이션의 세계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조선대로 이제 문명의 비교 대상으로서 군림하였던 중화의 존재감이 급속도로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져가는 그 시기 역설적으로 조선의 탈중화 움직임을 부추깁니다. 특히 이 시기 속국의 개념이 분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1883년 10월 31일자 한성순보에 실린 글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속국은 나라와 군주를 세운 데 있어 천조의 칙명과 중국의 절제를 받을 뿐 기타 일체의 진퇴나 관료의 교체와 상무, 군무와 국내에 있는 정무를 중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편리할 대로 내버려두며 다만 왕조에 대한 폐역이 있을 적에는 군사를 보내 토벌하여 그 죄를 밝히고 만약 폐역이 아니면 모두를 자유에 맡길 뿐 중국에서 절대로 직접 문책하는 예가 없다. 하지만 서양에서 말하는 속국은 바로 한위 시대의 번영과 같아서 그 국내의 행성이나 왕위의 폐위만을 대국에서 주관할 뿐 아니라 평소의 전량이나 세액도 다 대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감수하고 궁사를 징벌하는데도 다 대국에서 격서를 보내 그 진퇴를 결제한다. 그리고 모든 관료를 임명하고 전량을 지출하고 정령을 발표하는데 속국에서는 조금의 권한도 없고 일체 대국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아야만 속국이라 이를 수 있다. 만약 그 나라의 정령이 군주에게서 나온다면 이는 바로 자주국이 되므로 속국이라 일컬을 수 없고 이미 속국이라 일컬었다면 그 나라의 정령이 일체 대국에 귀속되어야 당연하다. 만약 그 나라의 모든 일이 대국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속국이라는 의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중화의 세계관 속 속국과 패밀리 오브 네이션 사람들이 인식하는 속국의 차이를 가장 잘 정리하였다고 봅니다. 이 글 속에 눈여겨볼 부분은 정령이 해당 국가의 군주에 나온다면 속국이 아니라 자주국이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조선을 예로 들면 공친왕을 비롯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조선과 내정의 외정에 대하여 중국은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없고 모두 조선에 귀속된다고 수도 없이 말해왔으니 당연히 자주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속국 같은 것은 소멸됩니다. 자주국과 반주권국, 피보호국으로서의 속국만 있을 뿐입니다. 좀 후대에 저술된 책이긴 하지만 아키야마 마사노스케가 저술한 국제공법을 보면 구미의 지식들이 잘 정제되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속국 개념이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속국이라는 것은 타국의 주권에 복종의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특히 해당국에 대하여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를 주국이라고 하고 복종의 지위에 있는 나라는 속국 혹은 종국이라고 부른다. 더욱이 조공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속국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속국이라고 할 수 없다. 안도라 공화국과 같이 타국에 대하여 일종의 공물을 바치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조공국이 반드시 속국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앞서 한성순보에서 중국이 말하는 속국은 자주국이 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공법 체계 개념으로 봐도 청나라는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의무, 권한도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조선은 조공국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속국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즉 1880년을 예로 들면 그 시점에서 조선은 자주국이자 조공국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시대 개념상의 속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담으로 속국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록을 검색해보면 속국 표현이 선조 시대부터 등장하기는 하는데 전부 명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례에도 나오긴 하지만 확실하게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도로 속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중화와 다를 바 없는 천하제 문명과 같은 맥락에서 이 땅에도 중화의 문물을 이해하고 흡수한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의미로 동기자국 이런 말을 썼지 속국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국이라는 말은 중국의 일방적인 역사관이 강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고 우리 조상들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 사실 좀 사용하는 게 거북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속국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쓴 이야기도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대국은 당초부터 그 토지를 영토로 만들려고 할 때 타국의 반대를 불러오거나 혹은 토인을 통할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그곳을 피보호국으로 만들어 점차적으로 그 내정에 간섭하고 자국의 권력을 부식하여 끝내 식민지, 즉 본국 영토의 일부로 만든다. 1880년대부터 청나라가 조선에 보여준 행태는 저 문장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기존 중화의 세계관과 상식들은 속국종이 보여주듯 그저 청나라가 조선 내정 간섭에 기생하기 좋은 숙주였을 뿐입니다. 저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개토, 기류, 그리고 번부에 속해 있던 티베트, 몽고, 위그르 지역 침략과 지배로 이어지는 차이나 제국주의의 역사의 시작점을 이때 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중화의 세계는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종식되었고 청나라는 이제 서구 제국주의를 학습하고 따라하는 후발주자가 됩니다. 네이션의 세계에서는 자주국으로 여겨지는 기존 중화 세계 속의 속국을 진짜 반주권국, 피보호국 성격의 속국으로 변질시켜 종국에는 자국 영토를 편입시키려는 것이 이용장의 속셈이었습니다. 이용장의 속마음은 1876년 1월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 일본의 모리 아리노리와 벌인 회담에서 이미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전 프랑스, 미국이 했던 것처럼 일본도 운요 사건 이후 조선과 청나라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청나라와 회담을 하러 갑니다. 그 당시 이용장이 했던 말을 보면 확실하게 프랑스, 미국 때와는 다르게 1870년대부터 조선에 대한 외교 노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담 내용을 보면 이용장은 청나라 일본이 체결한 수교 조교에 나오는 방토라는 단어에서 이 방자에는 조선도 포함된다며 갑자기 확대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일본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방토는 중국의 속지 곧 중국의 행정구역상 18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려는 내속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박합니다. 그뒤 이용장이 변명을 하는데 장차 나중에 소속 방토 글귀 밑에 18성 및 고려, 류큐 글자도 집어넣을 것이라고 억지성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용장의 조선 구상에 있어 조선을 직할령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장은 이 회담에서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속국이지만 속국이 아닌 당시 중화의 세계관이 해체되고 새로운 국제 상식으로 갈라지는 과도기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장 본인도 실질적으로 간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자신들도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 그 상식들을 받아들인 상황이라 무작정 중화 상식을 들이대면 자기 모순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청나라도 소위 열강들의 눈치를 보는 존재였습니다. 1882년 조민수호 통상조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지만 이에 맞서 조선은 조선대로 저항합니다. 조선은 더 많은 서방 국가들과 조약을 맺으며 점점 중화를 벗어나 네이션의 세계에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 같은 경우도 저렇게 대놓고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러시아국 대황제가 동급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조약 체결은 청나라의 간섭에 저항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조선이 조약을 맺은 해외 각국에 공사를 파견하고 공사관을 설치하는 것도 그 저항의 한 방도였습니다. 매천 야록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미국 공사의 존재가 당시 청나라를 어떻게 자극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조선의 외교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를 조선의 정세에 밀착시키는 인하책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인하책은 청나라한테도 그랬지만 일본에게 날리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후 역사 전개에 있어 청일 전쟁이나 을미사변 등 일본의 극단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1890년 이등 방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용장을 방문하여 조선에 대한 외교를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노선을 정할지 그
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용장은 이등방문의 저해를 의심하며 주일청국공사 이경방에게 이등방문의 방문 목적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그 보고를 받고 이용장이 답변을 보낸 서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 속에서도 이용장이 조선에 대한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속방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신안을 제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만약 일본이 공동으로 보국으로 삼고자 한다면 완고히 반대한다. 조선을 판도바 외국으로 삼아 각국이 침략하지 않게끔 마치 프랑스, 독일에 대하여 벨기에가 그런 것처럼 중립국으로 삼는 것도 의론하지 않는다. 이등방문은 미략을 체결하여 힘을 합쳐 러시아가 조선으로 침입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나 옛 제도를 되돌린다 이런 말을 보면 이용장은 확고하게 조선을 중화의 세관 속에 묶어놓고 있다가 그냥 자국 영토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는 패배하고 이후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을 끝으로 청나라의 간섭은 물론 중화의 세계관은 박살납니다. 이후로 청나라의 간섭 및 팽창 정책은 더 이상 옛 예부 관할 조공국들로 향하지 못하고 본부 소속의 티베트, 몽골, 위그르 등의 지역으로 향합니다. 흔히 이용장하면 동방의 비스마르크 이런 별칭에 따라 다니는데 21세기를 사는 제 시점에서는 이용장은 소련 붕괴 시절에 고르바초프에 비유하는 게 더 어울려 보입니다. 고르바초프나 이용장이나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시대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결국엔 새로운 시대의 대류에 자기 자신도 휩쓸려가 버린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인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용장은 그냥 침략자입니다. 이용장의 한 말 중에 자기가 조선 국왕이 되겠다 이런 막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조선의 주변국에 비해서 네이션의 세계에 발을 늦게 들여놨지만 워낙 독자적인 자존의식, 문명의식이 있던 곳이고 무엇보다 이곳은 고유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임금부터가 당군에 대한 정체성을 저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금님이나 상감마마 같은 이 땅 고유의 세관이 담긴 호칭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한말이 혼란기의 연속이지만 그래서 당시 국제사회에 발맞춰 조선사회 내에서도 내셔널리즘은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 기사를 보면 태생적으로 팽창하려는 성질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내셔널리즘이 이 땅에서도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마음을 크게 먹어 10년 후에 요동 만주를 차지하고 일본 대마도를 찾아올 생각들을 하기를 바라노라. 하면 될 터이니 결심하여 할 생각들만 하고 못되려니와는 생각하지 말지어다. 실제로 대한제국 시절 간도 지역에서 저런 팽창성을 실현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한데 아무리 이용장이 막으려고 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청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청나라의 간섭 정책이 이어져 갔으면 훗날 대한 사람, 내셔널리스트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은 이등 방문이 아니라 이용장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시대는 군주제는커녕 이제는 공화국의 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용장이나 원색이나 그냥 구시대가 발악하는 관성이었을 뿐입니다. 영상의 끝으로 유청조선이라고 어느 중국인이 사기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차이나의 어느 교수라는 사람이 쓴 글 같은데 지금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 차이나의 역사 왜곡과 날조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재 탑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저희 개소리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사대부의 묘비에는 조선을 나타낼 때 유명조선 아니면 그냥 조선국이라고만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짝을 이뤄 연호는 명나라 존속되었을 때는 명나라 연호를 쓰고 명나라 멸망 이후에는 숭정기원호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냥 명나라도 무시하고 조선국 그리고 조선임금의 즉위연도를 기준으로 삼아 연호로서 사용한 사례도 널려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상에 유명조선이나 숭정기원호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식민지 종놈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역사 맥락을 보면 저 두 단어는 그런 굴종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네이션이 가치 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기능하고 있고 그 틀 속에서 국적이 중요시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중국의 나라이고 숭정제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계보상에 있는 조선인이 그 둘을 숭상하고 있는 것이 그다지 좋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화국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관점을 배제하고 저 시대의 관점과 상식에서 보면 조선 사람들이 유명 조선이나 숭정 기원을 사용하는 것은 중화와 다를 바 없는 천의 문명국이라는 자존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실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임금의 즉위 기년과 숭정 기원후가 나란히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금상의 글자가 좀 더 위에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사서에 보이지만 한문 글쓰기에 있어 격이 더 높은 존재는 더 위에다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일부러 의도적으로 금상을 더 높인 겁니다.
다른 사례로 이 유물은 그냥 대놓고 조선인들에게 있어 숭정 기원후가 어떤 용도였는지 그냥 노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모습은 조선의 특수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세계 곳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아마지거인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명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명인의 권위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일부러 아랍과 엮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로마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로마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계보나 족보를 중요시하던 옛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들은 굴종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서도 너네랑 비견되고 대등한 문명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권위가 창출된다는 일종의 자존의식이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천하의 문명국이라는 자아의식을 드러내는 데 있어 아마지그인에게는 그 비교 대상이 아랍이었고 북방 갈리아, 게르만족들에게는 그것이 로마였고 조선은 그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중화이었을 뿐입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유명 조선이나 숭정 기원우는 식민지 종놈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선의 문명 국가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자 표상으로 여겼다고 보는 것이 그 시대 눈높이에 더 걸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유청 조선 같은 말은 모욕이었고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아마 반역의 버금가는 중죄로 다스려졌을 겁니다. 실제로 조선 임금이 숭정 기원을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실록에는 숭정 기원을 안 쓴다고 강력 처벌 요구하며 지방에서 상소를 올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유청 조선 같은 말은 나올 수가 없으며 저는 묘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화재에서도 유청 조선이라는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 수령의 공덕비라던가 공문서 등에서 청나라 연호가 쓰이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대부의 묘비에 있어 유청 조선과 청나라 연호가 쓰이는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도 조선인들의 성격상 아마 반달리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심화시킨 1880년대에서 189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세워진 묘비를 봐도 유청 조선이 새겨져 있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장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영의정 이의원의 경우 1888년에 별세하였는데 이분의 묘비를 보면 그냥 숭정 기원우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의원의 묘비는 여기에 품어져 있는 상징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좀 사족이지만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석을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장식적인 요소들에 신경을 써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씨체를 봐도 뭔가 추사체로 상징되는 파격적인 사치가 유행하였던 조선 말기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 묘비에는 수장 지표라고 쓰여 있는데 이를 통해 이의원이 살아생전 본인이 직접 세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수장비라고 하는데 살아있을 때 본인이 직접 묘를 꾸미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비는 1888년 이의원 사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의원이 생생히 살아있던 1860년에 세워진 겁니다. 또 이 무덤 가까운 곳에는 당시 이의원의 지인들이 이의원에 대한 행장을 줄줄이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수장비를 세우는 이의원을 약간 비꼬는 듯이 말한 것도 있습니다. 이 이의원의 수장비를 보고 있으면 1860년 이후부터 조선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기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딱 폭풍이 몰아닥치기 전 평온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글 내용도 그의 터전인 가오실에서 마을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농사일에 대하여 이야기한 일을 기록해 놓아서 마치 조만간 퇴직해서 여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석의 옆면에는 진짜로 1888년 이의원이 별세한 이후 그의 아들이었던 이석영이 추가로 새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씨체를 보면 자신감이 넘치고 과시욕이 드러나 있는 이의원의 글씨체와 달리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글씨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두 개의 글씨체를 보고 있으면 1860년과 1888년 급변하는 조선의 상황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나름 상징성을 부여해도 괜찮은 유물 같습니다. 참고로 이의원의 아들 이석영 선생은 나라가 망한 이후로 독립운동에 뛰어드십니다. 매천 야록을 보면 이의원이 탐욕스럽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인물평이 좋든 나쁘든 결과적으로 이의원이 모은 재산은 아들 이석영 선생이 독립운동 자본금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담으로 앞서 몇 번 나왔던 신원 선생 집안도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두 아들 신정희, 신석희도 대한제국기까지 아버지처럼 군인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신석기의 아들 신팔균 장군은 망국 이후 독립운동가로 만주에서 활동하십니다. 이의원이나 신원 집안은 구한말 고위 관료 집안에서 애국 구국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의원 수장비에는 금상봉영 11년이라고 즉위 기년이 연호로 사용되어 있고
실제로 돌아가신 1888년에는 숭정 기원을 사용하고 있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조선 땅에 거세지는 것과 상관없이 조선 사람들의 묘비에서 청나라의 존재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유물로 상선 송씨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이 유물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처음에 뒷면만 대충 보다가 아들이랑 손자의 성이 다르길래 뭐 이런 궤족보가 다 있나 하고 다시 봤더니 내시의 신도비였습니다. 서울 초안산에 가보시면 내시묘가 많이 있는데 을씨년스럽게도 별로 보존 상태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도 있고 보존 상태가 좋은 내시의 신도비는 처음 봤습니다. 송씨의 직위가 상선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내시부 최고 으뜸 벼슬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임금 옆에 비서마냥 서 있는 내시가 바로 상선입니다. 영화 광해를 보면 대사 중에 상선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물도 되게 가치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사족 설명들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가계를 보면 전부 공신에 봉해졌거나 상선의 지위에 있는 내시들이어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내시 가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씨의 경우는 순저 경호년에 장번 내시로 경력을 시작합니다. 장번은 말 그대로 파트타임으로 교대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근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번의 선출은 곧 공의 계파였다는 글귀를 보면 송씨의 가문은 오랫동안 장번 내시를 독점해온 대표적인 내시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문 내용 중에 몰래 내통하고 주선하는 것이 노련하고 성숙하다라는 말을 보면 내시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송씨의 아들과 손자들의 이름도 줄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내시의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송씨 신도비 비문을 지은 황윤명의 경우도 세자공 승언색 곧 세자입 역할을 해준 비서와 같은 존재인데 이분은 효자동 내시라 하여 1924년 신문에도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은 송씨의 사망 연도는 철종 7년으로 나오고 신도비 건립 연도는 1890년이라서 시간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1890년 이 신도비를 건립했을 당시 건립 주체인 송씨 후손들이나 참여자인 황윤명은 모두 현역 내시로서 권력의 한 복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1880년대 청나라가 간섭 정책을 확대하는 그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도비도 마찬가지로 그 어디에도 청나라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조선이라고만 새겨져 있는데 이것도 특징적입니다. 이제 유명 조선이나 숭정 기원과 같은 상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무명의 잣대로서 중화의 존재감이 급속도로 쇠락해가는 당시 시대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호 역시 개국 연호가 사용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조병기 신도비를 소개해보면 이 신도비는 1884년에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대조선국 호칭과 개국 연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신도비에는 그냥 조선이 근대식 조약을 체결할 때 사용한 표현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대 것들을 보면 이제는 대한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유한이라든지 대한과 더불어 광무, 융이 같은 대한제국계 연호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차이나의 교수라는 사람이 거짓말과 다르게 조선의 묘비에는 한 번도 청나라 존재의 흔적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남한 산성에 가보시면 그 행궁의 정문인 한남루에 주련이 걸려있는데 그 중에 다음 같은 말이 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원수를 갚아 부끄러움을 씻지 못할지라도 항상 그 아픔을 참고 원통한 생각을 잊지 말지어다. 역사적으로 조선은 여진족들을 번으로 여겨왔고 그 실제적인 영향력 속에서 여진족의 우두머리들은 입조를 하러 조선에 왔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청나라가 강성해져도 최소한 조선의 묘비에 있어서만큼 청나라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1880년대 청나라의 간섭과 그에 대처하는 조선의 역사를 바라볼 때 청나라의 존재를 부정하며 조선 임금의 즉위 기년이나 승정 기원의 연호를 쓰며 독자적이고 독존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던 당시 조선의 정체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식들이 결국에는 조선의 저항력으로 이어지고 이후에 탄생하는 대한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조선에 대한 비판을 해보자면 1880년대 이래로 새로운 네이션의 세계로 들어갈 때 조선이 보여준 이중 잣대는 독이 되었습니다. 내심으로는 청나라를 부정해 왔으면서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중국으로서 청나라를 받아들인 이중 잣대를 보여줍니다. 이미 천하의 문명의 잣대로서 중화의 존재감이 급속도로 소멸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조선의 가치관, 윤리관 등이 중화와 촘촘히 얽혀 있어서 그런지 이걸 단호하게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조선국으로서 대등함을 과시하면서도 청나라를 대조선국과 동급 관계에 있는 대청국으로 여기지 못하고
속국 조항이 보여주듯 계속 중국으로서 여깁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걸 숙주로 삼아 옛 중화의 세계관 속에서 허명, 공명의 껍데기와 같았던 속국을 실제로 근대적 개념 속에 직접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반주권국, 피보호국으로서의 속국으로 변질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맙니다. 이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민폐로 작용합니다. 미국 외교 문서에서도 조선과 청나라가 속국 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며 그 질서 교란이 초래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에게 있어서는 조선의 이러한 행동은 개입의 구실로 이용됩니다. 매천 야록에 나오는 저 기록을 보면 조선의 이러한 이중잣대가 얼마나 독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항상 느끼지만 구한말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코리아가 짊어지고 있는 죄 아닌 죄에 대한 속죄는 저는 그냥 주변국 수준에 눈높이 제대로 맞추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코리아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서 그냥 막연하고 허황된 이상세계에 빠져 있으면 주변의 불순 세력들이 침투할 수 있는 숙주를 스스로 마련해주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국 같은 경우도 상식과 개념의 분화가 일어난 역사 흐름은 일절 고려하지도 않고 반주권국 성격의 속국이라는 말을 과거로 소급시켜 우리 역사를 폄하 유린하는 것에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자국 역사의 혐오에 빠지면 가장 웃는 애들은 주변국들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 제국이 조선으로 파고 들어오는 역사에서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